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건영 교수입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 주제는 신장조직 지배 발전 현황과 모티브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에서 쭉들 보셨겠지만 저희 한림대학교는 이제 신장 쪽을 맡아서 저희 그 다중모듈집에서 신장 파트를 맡아가지고 1, 2차년도에는 이제 신장 재흡수 모델을 정립을 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신장 손상 모델을 정립을 해서 우리 그 신약 개발에 필요한 이런 그 신장 파트 쪽의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장에 대한 기능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먹만한 두 개의 콩팥을 다 가지고 있죠. 요거의 기능은 뭐 소변을 만들고, 그리고 호르몬 분비를 통해서 뭐 바이타민 D도 만들고, 또 혈액을 만드는 데도 관여를 하고, 그리고 블러드 프레셔, 혈압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 체액의 엑시드하고 베이스 밸런스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또 체액의 항상성 조절하는 중요한 그러한 기능을 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소변을 만들어내는 일, 그거는 바로 이 콩팥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보는 것처럼 보시는 바와 같이 네프론이라는 요 신장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는데, 요 네프론은 이렇게 사구체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뇨관과 햄레골이, 그리고 다시 세뇨관 집합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 사구체 하루에 성인이 보통 180리터의 혈액의 이 콩팥을 통과를 하고, 이 중에 1%만이 체외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그래서 한 1.8리터 정도의 소변을 본다고 그러고, 소변 안에 많은 노폐물들이 이제 같이 배설되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필터레이션, 그리고 이 튜블에서 일어나는 이 사구체에 통과하고 나왔던 유효한 물질들을 다시 재흡수를 해서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과,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사구체에서 걸러내지 못한 혈액 중에 있는 노폐물들을 이 튜블에서 분비하는, 그래서 배설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뇨관이나 헬레골이, 그리고 이쪽에 집합관 등에서 재흡수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분비가 돼서 배설되는 그러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분비나 재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뇨관 그 세포 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트랜스포터들이 있고, 또 세포 내에는 이러한 그 메타볼리틱 그 엔자임들이 있어서 분비와 재흡수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칩에서 제대로 발현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간을 집중해서 이 그 신장칩에 대한 연구가 이제 상당히 많은 노력과, 그리고 이런 게 있어 왔는데, 우선 이 사구체에 대한 이 칩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됐었는데,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구체의 구조는 이렇게 포도사이트 틈새로 요 혈액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스몰 모레큘, 그리고 우리 제유한 성분들이 같이 다 여기서 필터링이 돼서 빠져나가죠, 일단.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를 칩상에서 재현하기 위해서 많은 그룹들이 그 노력을 했는데, 요 포도사이트라는 세포가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거 그룹에서 또 결국 그 유도만능줄기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은 칩을 구현해서 보고, 또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고, 그리고 요 USC 쪽에서는
뉴에타스 칩을 어레이 칩을 이용해서 인간의 이 손상된 신장에서 추출해낸 그 포도사이트하고 또 이 내부세포, 사구체 내부세포 프라이머리 셀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칩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초창기 연구는 주로 사구체칩의 초창기 연구는 다 동물세포를 써서 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한 두 가지 그 큰 이 결과물들은 다 이제 iPS 셀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손상된 콩팥에서 얻은 프라이머리 셀로 구현된 바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요 포도사이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튜블 오너 칩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튜블 셀이 잘 자라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베리어 모델을 써서 역시 잉보그룹에서 이제 처음으로 프라이머리 셀을 가지고 구현을 했고요. 그 후에 또 이 비스에서 마찬가지로 이 튜블 칩에 대한 보고 중에 하나는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실제 그 튜블과 같은 이 할로우 파이버러스 타입의 그와 같은 그 튜브를 구현을 해서 거기서 프라이머리 셀을 가지고 신장 기능을 또 확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총괄 사업 책임자인 김세진 교수님이 미국에 그 연구원 가 계셨을 때 했던 이러한 그 신장칩도 있고, 그리고 그 튜블 플로우하고 인터스텔 플로우를 구분해서 만드는 그런 튜블 보고도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그 태아의 그 키드니에서 추출해낸 요 튜브하고 또 그 신장 내 바스큘 루멘 그걸 이용해서 칩을 구현한 보고가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튜브 칩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그 쉬어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많은 그룹들이 쉬어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에 대한 보고들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쉬어 스트레스를 주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그래비티 플로우를 이용해서 바이 디렉셔널로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펌프를 이용해서 원 디렉셔널로 쉬어 스트레스를 인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쉬어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바이 디렉셔널 그래비티 플로우를 이용해서 연구한 내용을 잠시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브로너 칩을 구현하기 위한 그 리콰이어먼트로는 우선 그 레날 플로우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바스큘라 엔도세리아라고 튜블 에피세리아를 같이 인터랙션을 또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에서의 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에피칼하고 바솔레터럴 그 폴라리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트랜스포터들이 잘 익스프레션 되는지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멤브레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이 액티비티나 이니비션 프로파일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도록 칩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이 요구되는 리퀘어먼트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제에서도 이렇게 다중 칩은 이세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된 거를 공통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인서트에 프라이머리 튜블 셀을 우리가 배양을 해서 3, 7, 14일간 배양을 하면서 각각의 그 셀의 거동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이제 PDMS 폴리틱 채널을 썼고요. 그리고 2000년도에서는 오성에서 만들어준 인젝션 몰디드 PC 칩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PDMS가 들어가 있지 않은 칩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콜라겐 1을 요 멤브레인에 코팅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프라이머리 튜브 셀을 그다음에 배양을 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트랜스웰에서 배양했을 때 바이어빌리티하고, 그리고 텐트 정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원, 그리고 글루코즈 리업sorption 보기 위해서 SGLT2를 이렇게 면역 염색을 해서 컨포칼에서 컨펌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칩에서 멀티오건 칩에서 인서트 안에서 배양된 그 인서트 내에 조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스태틱하고 플루이딕, 이 보면은 셀 바이어빌리티는 좀 칩에서 플루이딕한 것이 조금 낮지만 그 위에 뭐 글루코즈 리업sorption이라든가, 그리고 퍼미어빌리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플루이딕 결과가 훨씬 좋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시어 스트레스 어널리시스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인서트 바닥면에 이 튜브 셀을 배양을 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이런 배양할 수 있도록 인서트 마운팅을 저희가 제작을 했고, 거기서 시딩을 한 후에 다시 뒤집어서 시어 스트레스를 인가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시어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정량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 칩에서의 그 시간 변화에 따른 유량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각 각도별로 변화되는 유량을 알았고, 그 유량을 가지고 우리가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그재그로 앵글을 줘서 플로우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톱니 모양의 스트레스가 인가가 되고, 그래서 결국 에버리지 스트레스를 구해서 우리 그 노멀 시어 스트레스, 인체에서의 노멀 시어 스트레스 값, 그리고 그거보다 1.5배, 2배가 되는 각각의 스트레스 값을 저희가 계산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태틱한 경우고, 요거는 노멀 시어 스트레스, 그리고 1.5배, 2배의 시어 스트레스가 가해졌을 때 바이어빌리티가 상당히 이제 나빠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 글루코즈 리업sorption, 그래서 포도당 재흡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노멀 시어 스트레스인 경우죠. 요거는 스태틱이고, 이거는 이제 시어 스트레스 점점 커지는 경우. 그래서 보시면은 이 3, 7, 14 배양일, 모든 배양일에서 노멀 스트레스, 시어 스트레스가 가장 좋은 그 재흡수율을 보이고, 시어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재흡수율이 나빠지는 그런 그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퍼미어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시어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 변화가 비슷한, 글루코즈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요. 뭐 바이어빌리티, 티어 값들도 유사한 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PK 테스트를 저희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금년에는 메트포민을 이용한 PK 테스트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PK 테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사구체에서 걸러져서 나온 그 유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중에 유해한 성분들, 그래서 뭐 알부민이나 글루코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건 다시 재흡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혈액 중에서 요 사구체에서 미처 걸러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이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은 이런 이 튜브에서 분비가 돼야 배설이 되기 때문에 그 약물은
특히 우리가 보는 메포민 같은 경우는 혈중에서 요 프록시말 튜블의 바소레터럴 그 트랜스포터로 OCT2가 이제 메포민을 트랜스포트를 해서 이쪽 에피칼에 있는 뭐 메이트1, 메이트2K, OCTN1 이런 그 이 에피칼 트랜스포터들이 또 그 밖으로 분비를 시켜서 메포민은 유린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그러한 그 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일간 우리 튜블칩에서 배양을 했을 때 과연 그러한 그 트랜스포터들이 발현이 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PCR을 해서 그 에피칼 또 바소레터럴 트랜스포터들이 다 잘 발현되고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6개의 샘플에서 조사한 것의 히트맵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다 잘 발현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PK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HPLC로 우리가 6시간, 12시간, 24시간 경과되면서 이 50 마이크로몰의 메포민을 그 쳤을 때 메포민과 또 억제제인 시메티드를 그 같이 쳤을 때 보시게 되면은 확실히 그 시메티딘에 의한 억제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컨펌이 됐고요. 이거는 조금 더 정량적으로 저희가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디 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선 하이스루프 스크리닝인 경우는 이제 미메타스나 이런 그 몇 개 회사들이 아주 잘 그 빌드업을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뮬레이터나 뭐 이런 또 회사들에서 프리사이즈 모니터링을 위해서 아주 잘 개발된 그런 디바이스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멀티오간 모니터링을 위한 이와 같은 그 일들도 저희가 완성이 그 최종 결과 나올 때 아주 그 나이스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빌드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일은 뭐냐? 결국 글로벌 스탠다디제이션이 일어나서 결국 실제 유저들이 이와 같은 그 오가노칩 테크놀로지를 결국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가 필수적이고 표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이해관계자, 우리 칩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뭐 이 칩에 대한 그 표준화 작업도 있어야 되고 셀과 스캐폴드를 어떻게 그 이 소싱을 하고 이 표준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파마나 또 관련 의약업체에서는 동물 실험과의 그 상관관계, 그리고 또 임상 실험 결과들과 해서 어떻게 우리 이쪽 칩에서의 결과를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컨텍스트 오브 유즈가 디파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 FDA 쪽 인증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 퀄리피케이션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이제 같이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 이해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그 국제 표준 기구를 조직을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표준화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현안 문제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하이스루풋 또 프리사이스 모니터링 또 멀티오간 모니터링 이런 기술들 각각이 다 공존을 하면서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해서 다 용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함께 표준화 작업에 참여를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우리 참여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 대학원생들, 그리고 우리 또 과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인하대 신장내과 김기표 교수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세부 지금 하고 계신 성정환 교수님, 이승환 교수님, 또 K바이오 서승환 박사님, 그리고 다인바이오의 김은주, 김수정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